이번 시간은 제2장 기초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기초구조는 지금까지 기출 유형은 이 기초의 부동침하와 연관성과 관련된 안전대책이나 그와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8회의 경우만 제외하고요. 18회 시험은 이 말뚝 지정에 대한 건축 표준 시방서 부분을 기출한 유형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는 기본적인 부동침하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과 기초의 이해 부분 위주로 출제되었으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학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래 기초라는 것은 이 건물의 하중을 이 땅 속으로 집안으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이 지중 땅속 구조 부분을 우리가 기초라고 취합니다. 그럼 먼저 그 기초의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명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부분 수직 부재인 보통 기둥이나 보통 이 벽, 보통 수직 부재가 기둥이나 벽이 있겠죠. 그러면 이 건물의 하중이 기둥이나 벽을 통해서 상부의 하중이 땅 속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때 여기 부분 이제 기둥의 밑부분과 이 기초 이 부분을 보통 기초판이라고 칭합니다. 기초판 또는 이 슬래브 이런 명칭이죠. 바닥판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러면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기 위해서 기초판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초하고 이 기둥과 맞닿는 부분, 그러면 기둥에서 작용되는 하중에 의해서 내부에 응력이 발생하겠죠. 그 응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기둥의 하부와 기초가 이 맞닿는 이 부분을 우리가 추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추각이라 해요. 근데 기둥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면 주두고요. 기둥의 아랫부분 기초와 맞닿는 부분은 추각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통 보의 개념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가 본데 지금 현재 기둥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기초 부분하고 접해서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이때 이 볼의 명칭은 기초를 연결해 준다고 해서 기초보. 근데 일반적인 이것은 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지중해 있다 해서 지중보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보라, 이제 각각 상호 연결해 줬다 해서 연결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기초보 내지 지중보 이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보는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추각 부분을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추각을 고정 상태로 우리가 해줘서 고정 상태로 하여 부동침하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동침하 방지 이 역할을 이 지중보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기초의 형상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기초판 밑면을 기준 잡아서 밑면 아랫부분에 보강되는 부분을 우리가 전부 지정이라고 합니다. 지정. 그래서 이 지정은 일반적으로 집안이 약하거나 이런 기초를 위해서 그 기초판 밑면 하부 부분에 보강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지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연약 집안일 때는 이 말뚝 지정을 보통 받게 됩니다. 점토라든지 사질토와 같은 연약 집안일 때는 이 말뚝 지정을 하게 됩니다. 말뚝 지정. 보통 말뚝 지정을 하게 되면 말뚝 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이 말뚝 지정을 하면 지정 형식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말뚝 기초 이렇게 칭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통 기초판을 만들기 위해서 밑창 콘크리트 기준 밑에
자, 이 막 생긴 돌을 세워서 옆세워 다지게 되는데, 그래서 세워서 이렇게 다져줍니다. 이것을 잡석이라고 칭합니다. 막 생긴 돌을 잡석. 그래서 잡석 지정 이렇게 명칭을 칭하고요. 그러면 잡석 지정을 하게 되면 이 기초 파괴를 해서 흙파괴를 하기 때문에 땅이 이완돼 있죠. 그 상태를 이완된 지반을 다지는 역할도 해주면서 이런 위에 타설할 콘크리트, 미창 콘크리트랑 목적으로 이 잡석 지정을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다져놓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보통 치게 됩니다. 이 콘크리트를 보통 밑창이라고 합니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의 그림 형태를 기초 부분과 연관된 우리가 그림입니다. 또 이런데 그 시험과 연관돼서 나올 수 있던 이 부분을 왔습니다. 지정의 개념이 어느 라인부터 지정이야? 이 지정 라인을 우리가 찾는 시험 문제가 한번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지중보의 이 기초보의 역할적인 측면 이런 형태가 한번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말뚝 지정을 했을 때 말뚝의 머리 위치가 어디에 놓여지느냐 그러면 기초판 밑면에 직접 놓여져야 되겠죠. 그리고 각 부의 명칭을 상호 연결하는 유형의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보통 그림 도해도 설계도를 통해서 나온 것은 지정의 경계선을 찾는 유형 문제만 현재 출제가 되었습니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에서 이제 학습하실 것 동결선. 자, 이 동결선, 동결심도가 나오죠. 페이지 37페이지에서는. 이것은 동결선 개념은 이 동결심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의 기출이 다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초창기 때 거의 출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기초에 대해서 총합 문제를 출제할 때 그때 뭐 지문상 혹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 겨울철이 됐을 때 땅에는 이 지하수 수분이 있죠.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동결 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결선은 이 겨울철에 보통 지표가 어느 깊이를 우리가 동결선 동결심도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 동결선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안 지역하고 내륙 지역에서 온도 차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각 위도에 따라서 지방마다 온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부를 기준점 잡아서 90을 기준 잡고요. 30cm 차이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남부는 60, 북부는 120 이 정도의 동결선이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동결선 바로 중부 지방의 92 개념을 가지고 가장 먼저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북부 지방의 120cm는 보통 지문 형상으로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동결선 기초가 왜 동결선하고 관계 있는가 하면 이 기초가 동결선이 여기까지가 동결선이 한데 이 기초가 위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얼게 되면 부피 팽창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해빙기가 돼서 다시 녹게 됐을 때 동일하게 치마가 되면 관계없는데 서로 상이하게 다르게 부동치마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치마가 발생하면 건물의 위험을 초래하죠. 심하면 붕괴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동결선과 관련돼서 시험을 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초는 예외 조건 없습니다. 기초는 어떤 건물이라도 아무리 경미한 건물이라도 아무리 이 경미한 건축물이라도 예외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미한 건축에도
반드시 자, 이 동결선 이하의 기초는 배치가 돼야 돼요. 아무리 경량 건축물이라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자, 이 동결선 이하에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동결선 이하에 배치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동결선보다 위에 기초를 축조했을 때는 나중에 부동침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동결선은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동결선은 일단은 지역에 따라 동결선 깊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죠. 지역. 이게 남북이야 지역에 따라 차등이 있고 그래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저겁니다. 집안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종류.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동결선 깊이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결선 깊이는 다릅니다.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하수의 깊이 이런 것은 연관성이 없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동치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부동치마는 서로 상이하게 다르게 치마되는 것이 부동치마, 동일한 치마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기초의 분류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 분류. 자, 이 기초의 분류적인 측면은 지금 현재 기초판 형식에 따라서 기초판이 어떻게 됐느냐.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시험은 거의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자 공부할 때는 이 기초판 형식 위주로 정확히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판 형식에 따라 기초를 분류했을 때 첫 번째, 자, 독립기초. 자, 독립기초라는 것은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를 설계한 것이 독립기초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기초는 여러분들이 페이지 39페이지에 보시면 그 그림이 나올 거면 기초의 형태 나오죠. 그래서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독립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험은 독립기초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출제가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는 게 독립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기초는 그래서 보통 진해력이 자, 진해력이라는 것은 지지력이라고도 하고요.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진해력 또는 지지력이라고 합니다. 진해력이 큰 집안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독립기초는 연약 집안에 부적합한 기초가 됩니다. 연약 집안에 우리가 부적합해요.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연상하시면 된다. 우리 사람들도 자, 다리 하나에 기초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연약 집안이 부족하죠. 그래서 서해안 뻘 같은 데는 우리가 가면 쑥 빠지게 되죠. 그래서 기초판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 집안에 부적합한 기초가 이 독립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기초는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독립기초를 설계했을 때는 부동치마 방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하는가 하면 지중보를 꼭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중보. 바로 기초부를 크게 해서 강하게 연결시켜서 주각을 고정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독립기초에서 부동치마를 방지하는 거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지중보 단면을 크게 설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자, 복합기초.
자, 복합기초의 개념은 자, 여러분들이 39페이지 자, 기초 형태에서 보면 우측 상단 그림이죠. 사다리꼴 모양의 기초로 그려진.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에 받치는 것이 바로 이 복합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복합기초는 뭐 조금 포인트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합기초는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에 받치는 것이 바로 복합기초가 됩니다. 근데 복합기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복합기초로 설계가 되는가 하면 보통 집안이 연이학할 때는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립기초, 지내리기 저거 독립기초로 부적합할 때 복합기초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복합기초는 기둥의 배치 문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둥이 근접해 있다,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기둥이 근접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둥과 기둥이 너무 가깝게 있습니다. 이렇게 A하고 이 기둥이 너무 가깝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독립기초를 만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독립기초를 각각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독립기초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뭐 중복되죠. 따로따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라리 자, 이렇게 하나의 기초판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하나의 기초판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합기초의 개념이다. 그래서 기둥이 근접해 있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복합기초로 설계가 됩니다. 자, 인접대지 경계선 가까이입니다. 자, 이 인접대지선 가까이에 기둥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죠. 기둥이 대지 경계선 가까이 배치되다 보니까 독립기초를 만들 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집안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바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기초를 만든 거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기둥에서 내려온 하중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이 사다리꼴에서 두 개에서 여기서 내려오고 여기서 내려온 하중을 사다리꼴의 무게중심을 통해서 전달하자는 차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합기초의 개념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내력하고는 관계가 없다. 연약집안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기둥의 배치 문제로 발생하는 기초다. 기둥의 배치 때문에. 이 배치 때문에 이 복합기초는 설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연속기초, 줄기초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연속기초. 연속기초, 이 줄기초의 개념은 연속기초, 줄기초는 자, 일렬의 기둥이나 자, 그래서 39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면 이 기초는 연속기초는 일렬의 기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 열의 기둥을 받치는 기초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초 개념 되는데 바로 이 조적조와 같은 벽을 받치는 기초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벽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주택의 벽체가 지금 이제 침실과 거실이나 방과 방 사이에 벽체가 벽돌 벽체나 이런 거 벽체가 쭉 있어요. 그러면 이 기초가 바로 이 밑부분에 이렇게 줄지어서 가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기초 부분이 자, 이 줄지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이것이 자, 줄기초, 연속기초입니다. 이것도 뭐 동일하게 밑에는 미창 콘크리트 지정하고 이건 동일하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벽의 하부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초를 연속기초, 우리가 줄기초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벽을 받치는 형태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연속기초가
바로 이 조적조의 기초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조적조의 기초. 그래서 단독주택의 기초는 연속기초 형태로 됩니다. 자, 그럼 주의할 점은, 자, 보통 이 연속기초하고 온통기초가 연약지반에 사용을 해요. 그러면 얘도 연속기초도 연약지반에 사용할 수 있는 기초인데, 이것은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적조면 단순 조적조가 2층 이하로 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적조의 기초가 연속 기초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지내력이 적은 집안에는 자, 이 독립기초나 복합기초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 집안에는 보통 이 연속기초나 온통기초 형태로 가는데, 건물의 규모, 그래서 이 지내력이 적어 독립기초로 부적당할 때는 연속기초나 온통기초로 가는데, 건물의 규모가 작은 조적조의 경우는 연속기초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온통기초의 개념이 나오겠습니다. 온통기초는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한 것이 온통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온통기초 또는 전면기초 또는 매트처럼 생겼다 해서 매트기초라고도 칭합니다. 그러면 이건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설계한 것이 바로 이 온통기초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온통기초는 도심지 연약지반이에요. 도심지는 자, 보통 건물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도심지는 상업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많이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적게 지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도심지에 단독주택 이런 것은 짓지 않죠. 그래서 도심지는 건물이 보통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연약지반일 때는 연속기초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건물 바닥 전체를 설계하는 이 온통기초 형태로 갑니다. 그럼 온통기초로 하게 되면 보통 여러분들이 구조 해석이나 구조 설계 이런 것이 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의 상태나 여러 집안에 걸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의 하중을 균등히 분배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 해석이나 구조 설계 이런 부분이 이 독립기초보다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알아두고 특히 온통기초는 이 원리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보통 배가 부력에 의해서 바다 위나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이 온통기초는 연약지반의 건물 전체를 떠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배도 대칭형이 돼야 되죠. 그래서 보통 이것은 대칭형 건물에 유리합니다. 비대칭형 건물은 온통기초를 잘 설계를 안 합니다. 이 지하수의 압력하고 건물의 형상이나 이런 거에서 비틀림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온통기초는 대칭형 건물에 유리합니다. 비대칭형 건물에는 이 온통기초가 잘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경우 비대칭형 다양성이 있는 건물의 경우는 보통 기초를 말뚝 형태를 박아준 말뚝 기초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두바이의 163층짜리 빌딩, 그래서 걔도 밑에 말뚝 박았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39페이지에서 보시면 참고사항, 기초설계시 고려사항 이 부분은 이미 기출이 돼서 그 참고사항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종합문제에 아마 지문 정도로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는 파트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1번 기초는 상부 구조의 하중을 충분히 지중해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죠.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이 기초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면서 이 발바닥 크기하고 그다음에 차츰 자라가면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발바닥 크기가 커져서 신발을 자꾸 새로 사 신으셔야 되죠. 그와 같이
건물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중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중부를 충분히 크게 해서 강성을 높여줘야 돼요. 보통 강성이란 것은 어떤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을 때 보통 이 변형이나 이런 것이 적은 성질을 보통 강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강성을 높여서 이 편심을 방지해서 부동치마를 방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가급적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보통 2종 형식의 기초 형태가 되면 한쪽은 지하실이고 다른 쪽은 말뚝 박았든지 이런 2종 형식이 됐을 경우는 부동치마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균등하게 설치해줘서 치마를 최소화 우리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판은 보통 그 지방의 동결선 이하에 설치 배치를 해주시고요. 부동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형태의 기초가 바로 2종 형식 기초죠. 2종 형식 기초나 이질 지정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말뚝, 예를 들어서 말뚝도 한쪽은 지지 말뚝을 하고 다른 쪽은 마찰 말뚝을 사용한다든 이런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지정이든 기초든 혼용은 금지사항이라는 점 알아두도록 해 두십시오. 그리고 2번은 기초 설계 계획에 대해서 다뤄놨는데 이것은 앞으로 기초의 종합 문제와 관련돼서 지문 형태로 따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한번 읽어두도록 해두시고 기억에서 구조 성능이나 시공성, 경쟁성 등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기초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통 기초가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하니까 무조건 모든 데 좋은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이 다른 사람한테 좋다고 해서 본인한테 좋은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좋다고 먹었는데 내가 먹으면 안 맞는 경우도 있죠. 네, 그거와 같이 그래서 이 합리적인 기초 형식을 선정해 주는 게 적당합니다. 그리고 니은에서는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초는 상부 규모나 형상 이런 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대칭형 건물의 경우는 온통 기초가 적합도가 있다는 겁니다. 비대칭형 건물이 되면 온통 기초가 적합도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말뚝 기초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겠죠. 그래서 이런 거와 규모나 형상, 구조, 강성 이런 함께 고려해서 우리가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대지 상황이나 집안 조건 이런데 적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디귿에서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보시면 기초 형식 선정 시 부지 주변에 미친 영향도 고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고려 잘 안 합니다. 오직 온리 자기뿐입니다. 내공사만 잘 되면 돼. 그게 들고 파고 옆에는 침하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런 강남이나 이런 주변에서 롯데, 제2롯데월드 지니까 석촌호수에 물이 빠지니 그래서 싱크홀이 생기니 막 이런 여러 신문에도 나오고 여론들이 있었죠. 그런 거와 같이 바로 부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장래까지 고려해 줘야 합니다. 장래에 어떤 것이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선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동일 구조물에는 이종하면 안 된다. 이종 형식 기초나 이질 지정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측면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정 형식. 자, 우리가 이 보강해 주는 부분을 우리가 지정이라 했죠. 하부에 이 지정. 그러면 지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기초판 형식에 의해서 우리가 했었고요. 이제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지정 형식에 의해서 분류했을 때는 지금 현재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지정 형식의 분류는 꼭 외우실 필요, 공부를 안 하셔도 사실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판 형식 네 가지만 정확히 하시면 되죠. 둘 다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 형식에는 직접 기초, 집안에 직접 기초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경면 지정 정도를 하고 기초를 하는 것이 직접 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뚝 기초. 이 말뚝 기초의 경우는 이 말뚝 박아준 거죠. 말뚝 지정을 처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말뚝 기초는 예를 들어서 고층 건물이라든지 또는 중앙 건물, 정부 청사라든지 이런 그런데 이 말뚝 기초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적 이 밑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주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리고 깊은 기초로 피어 기초나 자망 기초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피어 기초는 우물통식 기초라고도 하고요. 자망 기초의 경우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 보시면 개방자망과 용기자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하수나 이게 수압이나 토압이 클 때는 개방자망 형태로 안 갑니다. 용기자망 형태로 가고, 그래서 이 공기 압력을 가해서 토압이나 수압을 밀어내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게 용기자망. 꼭 너무 깊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자망 기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지정 형식에서 분류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려고 하시면 종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종류도 하시지 않으실 분들은 무엇인가 하면 기초반 형식만 정확히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초 파기와 관련돼서 나옵니다. 40페이지 하단에 3번에 기초 파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초 파기적인 측면은 사실 공동주택 관리는 사실상 땅을 파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진 주택을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기초 파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알아둘 것은 페이지 41페이지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초 파기 공법, 흙파기 공법이죠. 땅 파기 공법입니다. 흙파기, 지발을 파는 이 흙파기 이 공법적인 측면을 간략히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여기에는 이 기초에는 예를 들어서 지방 계량 공법이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간략히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공법이나 트렌치크 공법, 아일랜드 공법 개념은 도심지 연약 지반입니다. 그러면 도심지 연약 지반인데 규모가 커요. 그러면 이 버팀대를 대서 흙막이를 못할 정도로 너무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한 번에 전체적으로 이 텃파기를 할 수가 없어요. 땅 파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땅을 내가 다 파야 되는데 한 번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센터 중앙부를 먼저 파고 나서 기초를 만들고, 그러면 기초를 만들어 놓으면 이 거리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거리가 짧아지니까 여기에다 버팀대 되면 흙막이 되면서 주변부를 파내려가는 공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 공법은 한 번에 텃파기가 어려울 때, 이럴 때 중앙부를 먼저 파고 기초를 구축한 후에 주변부에 흙막이를 데려가면서 공사하는 것이 아일랜드 공법이에요. 그 역순으로 파내려가는 게 트렌치크 공법입니다. 트렌치는 원래 트렌치라는 것은 참호입니다. 군에서 이제 참호를 파는 형태는, 그래서 구덩이 형태로 주변부를 먼저 파고 중앙부로 가는 게 트렌치크 공법.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바로 기초 파기 공법 중의 일환이다. 오픈컷이나 흙막이 오픈컷. 그래서 크자가 들어가면 다 항상 크자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것은 전부 다 텃파기, 이 흙파기 공법 개념이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시면, 자, 네 번째 흙막이 사용할 때 주의사항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직 시험은 전혀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흙막이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집안이 있을 때 우리가 수직으로 굴착을 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수직 굴착 개념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땅을 파니까 이게 붕괴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흙막이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굴착 작업을 이렇게 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흙막이를 FM적으로 정확히 공사하면, 자, 다른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집안에서 흙막이 공사가 완벽하게 못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이
점토 집안에 발생하는 게 희빙 현상이고, 그러면 여기가 다 점토 진흙 집안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파내려 갔을 때, 자, 보통 이렇게 흙을 파게 되면 여기가 약하니까 여기 흙이 다른 옆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무게에 의해서 밑으로 처지게 되면 여기가 전체가 여기가 점토, 연약 점토나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밑으로 작용해서 바닥 저면이 불룩하게 솟아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희빙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점토일 때는 희빙 현상이 생기지만 여기가 사질이면, 사질은 모래 집안일 때는 투수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지하수가 이 모래가 부력을 못 이겨서 모래하고 물하고 같이 솟아오르는 현상은 보일링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질 집안일 때는 보일링 현상을 주의하시고, 모래는 점토일 때는 희빙 현상. 그리고 널말뚝을 공사할 때 뭐 틈이나 틈새가 발생했다. 시공부지로 인해서, 그러면 흙탕물이 공사장 내부로 분출되는 현상을 파이핑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빙, 보일링, 파이핑 현상, 이 세 가지는 이 흙막이 공사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흙막이 해서 우리가 히빙 현상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여기 흙이 밑으로 작용해서 다른 데가 불룩 솟아오르니까 인접 집안이나 대지나 건물이 있을 때 여기가 치마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점토 집안에는 히빙 현상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사질토 집안일 때는 보일링 현상을 주의해서 공사해야 된다는 점을 조금 정리를 해 두십시오. 뭐 지금까지는 기출된 적은 없지만 혹시나 한번 간략히 해 두시고, 특히 히빙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이 널말뚝 흙막이를 할 때 이 널말뚝을 양호한 집안까지 완전 박아주면 돼. 경시면가 이렇게 널말뚝을 완전히 박아주면 이 힘을 차단시킬 수가 있겠죠. 개념 정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깊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절 기초 부분과 관련돼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2절 집안조사 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